연말까지 수익을 낸다고 봤을 때 딱 한 개만 살 수 있대요. 뭐 사고 싶으세요? 사실 턴어라운드 한 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 내후년까지도 실적은 어느 정도 좋게 많이 찍힐 수 있고 결국 시장은 이익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익이 나아지는 쪽, 매출이 성장하는 쪽 그러면 그게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동강님의 이제 투자 스토리, 또 가치관, 또 매매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좀 이야기해봤는데 저는 좀 더 이제는 동강님의 인사이트가 궁금해졌습니다. 저한테 그런 걸 네. 트레이더한테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기대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불성설이긴 해요. 트레이더는 그 당일 거를 보고 판단해서 찍어내는 게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트레이더한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업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가 유망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동강님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형주로 트레이딩을 하는데 대형주를 분석할 때 시장 보고 업황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봤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비교적 시결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중단기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최소한 연말까지는 좀 내다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짚고 싶은데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게 금리 인하잖아요. 그렇죠. 네. 금리 인하 때문에 막 누구는 시장 빠진다 그러고 누구는 또 오른다 그러고 막 뭐 경기 침체 온다 그러고 막 이 시장이 막 뒤죽박죽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침체가 오면은 증시가 빠진다. 네. 일반 투자자분들은 경기 침체가 오면 시장이 빠져.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시장은 올라. 근데 경기 침체가 와서 지금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22년도부터 하는 한국은행이랑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잡는 이제 경기를 안정화시킨다기보다는 이제 그쵸.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 목표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경기가 하강한다는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금리를 인하를 선언한 거잖아요. 네네. 그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기가 하강하고 물가가 오르는 거. 네, 그게 최악이죠. 다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거.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 오르는 거니까. 네. 그럼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네. 원자재가 급등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시나리오가 일단 시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럼 원유 보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유가를 조금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 저는 이제 금리 인하했을 때 얼만큼의 연준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혹시나 이제 지표 위주로 보다가 네. 금리 인하를 좀 과하게 한다거나 오. 그랬을 때 연출될 수 있는 버블 오. 그런 쪽에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은 어디가 있을까가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아니 인사이트 없다고 하셨으면서 제가 보는 관점이랑 매우 흡사한데요? 아 그래? 저는 뭐 그냥 그 시나리오죠 그냥 이제 가상의 그냥 가설을 세우고 이제 대응하기 위한 이제 네, 가벼운 그렇죠. 정도의 시나리오죠 이제 뭐 진짜 저도 깊게 되게- 분석했다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함으로써 물가가 다시 높아지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큼은 피해야 된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잘 잡혔을 때 금리가 안정적으로 인하돼서 경기가 좋아졌을 때 연준의 스탠스가 사실 코로나 이후로부터 되게 데이터 보고 늦장 대응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상할 때도 인상 안 하고 선제적으로 인하할 때도 인하 안 하고 약간 시간차가 있죠. 네, 거의 한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도 사실 작년 말부터 한다 했다가 지금 거의 1년 끌렸잖아요. 이제야 하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사실상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인하도 마찬가지겠죠. 인하하다가 또 인상해야 될 타이밍 때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데이터 본다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말씀하셨던 버블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또다시 성장주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좀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네. 그래서 그 정도일 것 같고. 근데 당장에는 많은 분들이 침체를 더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증시 폭락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고 떠날까? 이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투자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매크로 때문에 주식을 이제 크게 포트폴리오 변경하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특정 섹터의 매크로를 맞춰야지, 종목의 매크로를 맞춰야지, 매크로의 이제 섹터나 주식을 맞추기 시작하면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네. 좀 그 부분은 좀 지양하시는 점이 되지 않을까? 예. 왜 특정 포트폴리오를 크게 변경하는 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매크로 이슈는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범위에서 이제 뭐 경기가 하강하니까 오늘부터 내 포트폴리오 다 팔아야 돼. 이거는 좀 맞진 않다. 예, 아예 현금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전체에서 일부를 이제 차익 실현 해줌으로써 네네. 현금 비율을 늘린다. 네. 라면은 이제 오케이. 오케이인데 이제 막 갑자기 냅다 현금 100%를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스위칭하기 시작하면 거래 빈도가 많아질 수도 있고 네. 좀 잘못된 판 거 다시 사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좀 기껏 잘 사놓은 것들을 이제 팔았는데 뭘 또 사. 예, 딴 거 이제 찾아보다가 미스 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좀 포지션을 크게 한 번씩 변동할 때는 조심스럽게 행할 필요는 있죠. 네, 그래서 매크로를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트레이더들은 그게 기회이기 때문에 많이 보는 게 맞지만 그러면은 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이후로 물가 상승 요인을 자극시키지만 않는다면은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연말로 갈수록 그래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 투심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사실 개별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요즘 개별 주식 매매하는 것도 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이 힘이 확실하게 좀 붙어줘야 되는데 그쵸. 붙다 마는 느낌? 계속? 맞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악재가 좀 많이 있죠. 예, 금투세 이슈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9월은 뭐 항상 안 좋은 달이다 해서 매수 심리를 조금 저하시키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면을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오히려 남들이 안 살 때 사는 건 항상 좋은 기회로 지나고 남들이 다 살 때 사면은 항상 비싼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트레이딩 오래 하다 보면은 남들이 우르르 했을 때 이제 흠칫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남들이 이제 안 좋다고 이제 보수적인 시점에 오히려 기회가 있을지도.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왜 다시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연말을 좋게 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 좋은 타이밍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업황이 돌아서는 쪽들이 시장과 같이 차익 실현됐고 기대감이 좀 빠져 있다 그러면 또 좋은 타이밍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뭐 시장 사이클마다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되게 좋은 포인트죠. 거의 막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도 주식에서 되게 통용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환호할 때 오히려 위기가 오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공포지수라고 해서 그 인디케이터 활용하면은 조금 단순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탐욕, 탐욕, 뭐 공포, 뭐 이렇게 해서 그 지표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마켓 타이밍을 좀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그 지표가 확실히 그 시장 방향성 보일 때는 성공률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사람들의 감정이 가격에 반영돼서 그렇죠.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거다 보니까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독강님한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연말까지 수익을 낸다고 봤을 때 딱 한 개만 살 수 있대요. 뭐 사고 싶으세요? 조선주를 사지 않을까요? 조선. 네. 조선 최근에 힘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피크아웃 이슈도 있고 투자들이 차익 실현을 이제 올 만큼 왔다. 그래서 너무 싸진 않다. 이제 밸류에이션 이슈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턴어라운드 한 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 내후년까지도 실적은 어느 정도 좋게 많이 찍힐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약간 중국이 뭐 수주 점유율을 다 가져간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이미 한국 조선사들은 도크가 꽉 차서 이제 선별적으로 수주를 받다 보니 이제 나머지 것들을 이제 중국이 가져가서 이제 뭐 점유율 차이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이 시장 전반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결국 시장은 이익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이익이 나아지는 쪽, 매출이 성장하는 쪽. 그러면 그게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은 더 좋은 이슈를 찾아서 거기에 반영해요.
좋아서 더 좋아 보여. 근데 그게 오르기 전까지는 안 좋아 보여. 예, 이게 항상 주식시장에서 크게 있는 일이어서 사람들은 이제 그 주식의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상상력을 품어서 그러면 AI의 뭐 대체 에너지 수단으로 LNG가 대세가 되면 LNG 선의 수요가 늘어날 거 이런 식까지 사고를 확장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모멘텀까지도 시장은 이제 항상 과열 구간에 일어나는 막 일들이 일어나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조선이 지금까지는 사실 이익단을 봤을 때 자꾸 들쭉날쭉하잖아요. 워낙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추정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추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PBR로 기준을 잡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이 사실 PBR 이제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높아 있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뭐 차익 실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조선이 앞으로 실적이 불안정한가? 되게 안정적인 것 같은데. 그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치 판단의 수단이 PBR이 아니라 PER로 갈 수도 있겠다. 성장 산업으로. 그렇죠. 오히려 투자들은 그런 이제 분기 실적 기간이 되면은 그런 주식들을 또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8, 9월은 보통 매니저들이 연말 이제 배당 주식들을 담는 시즌이다 보니까 다른 걸 차익 실현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배당주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담는 시즌이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또 이제 결국 내년 좋을 거 뭐야 이러면서 또 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3분기부터 그런 액션들이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매수 수요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사람이 다 하는 일이라서 그렇죠. 내년 좋을 거, 내후년 좋을 거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하다 보니 조금 뭐 9월은 조금 그런 시장에서 특히나 지금 가격은 꽤 많이 좋은 시점인 것 같아서